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택의 공급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뼈대, 최대 세 가지 정도의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라는 제도가 하나가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분양가 상한제, 그 외에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에 있어서 소위 전매 제한 관련한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됩니다. 한때는 이 주택의 공급이라는 주제에서 막 세 문제까지 뽑았던 적도 있는데 요즘은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선분양이라는 주제부터 먼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정책론 파트에서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정률이 40%가 되게 되면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선분양이라 부르고,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률이 80% 이상이 됐을 때 분양하는 것을 후분양이라고 논의를 합니다. 자, 우리 법 체계는 현재 주로 선분양 제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법정 구조 분석해 볼까요? 자,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설 두 가지 선분양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원칙과 이 특례 조항으로 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특례만 출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사업주체가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주체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공정률이 40%에 이르게 되면 사업주체는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게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공정률이 40%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되면 승인을 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청약과 당첨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아까 아파트가 완성되면 사용 검사라는 것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예정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보존 등기고 나서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원칙은 미리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 공공주택 사업자는 어떻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주택 사업자, 국가, 지자체, 공사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토지, 공사, 지방, 공사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공은 뭐라고요? 그냥 선분양자, 공정률이 제로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분양할 수 있습니다. 왜? 얘들은 사고 안 치거든. 그래서 선분양은 선분양인데 공정률이 제로인 상태에서도 어떻다? 분양할 수 있다. 그래서 4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됐다는 것을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할 것. 자, 복리시설 상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바로 사업주체 복리 시설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된다. 이건 이제 승인은 아니고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 어떻다?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복리시설은 출제 포인트가 아니고 주택에 관한 부분만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선분양 제도 40% 또는 0% 이 얘기 가지고 하나 쟁점 삼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마감 자재 목록표에 설치 제출 등이라고 해서 마감 자재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모델 하우스 같은 걸 지어 놓고요. 사람들이 아파트 모델 하우스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지을 때는 겁나 고급 자재를 가지고 멋있게 아파트를 꾸며놔. 근데 실제 아파트가 분양이 됐을 때 더 낮은 질의 자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자,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한테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요, 마감 자재 목록표 등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시군구청장한테 같이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뭘 해라? 마감 자재 목록표도 제출을 해라. 그런데 말이죠, 공공주택사업자라고 해서 국가, 지자체, 공사인 사업주체, 이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안 한다고요. 다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싶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같이 마감 자재 목록표도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옳게 구성하는 지문인데요. 모델하우스 견본 주택을 건설할 때 마감 자재 목록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자체공사는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하는 시기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은요, 시군구청장은 2년 이상 보관해야 되고요. 자, 입주자가 보고 싶다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리고 나중에 마감자재를 설치함에 있어서 당연히 마감자재 목록표에 포함된 그 자재를 설치를 해야 할 것인데 바로 혹시 그 마감 자재가 없어졌다. 이제 더 이상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같은 질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하게 27회 때 같은 질 이하 이렇게 한번 유치 찬란하게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던 문제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선분양에 관한 주제. 여러분 교재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첫 번째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가서 보시게 되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두 번째 지방공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원칙은 안 나온다고요.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두 번째 박스예요. 지방공사. 자,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끄트머리 시군구청장에게 그 목록 등을 제출해야 된다. 오른편. 이건 무조건 옳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지자체공사인 사업주체 마감 자재 목록표 제출 시기 언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2번.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해야 된다. 큰 쟁점 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예요. 지금 8년 동안 두 문제 답을 뽑아낼 때 국가지자체공사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하는 시기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 첫 번째 박스 3번째는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려는 경우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유치하게 틀리게 됐던 문제.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그래요. 내용을 외운다고 했을 때 주어, 수로 끊어가는 훈련하시게 되면 대충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4번이요.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 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에게 알려야 된다. 같은 질 이상이고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선택 목록은 지문 하나 나왔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84페이지 하단부 바로 복리시설 관련한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고자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원칙은 신고였었죠. 신고란 말을 쓰면 출제 오류입니다. 신고란 말을 쓰면 출제 오류라고요. 국가지자체공사는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무조건 승인해서 말도 안 되게 틀리게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에 입주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국가지자체공사는 어떻다?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분양에 관한 주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교재 285페이지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라고 하는 거 이건 나중에 학기론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최근 10년 동안에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생략합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286페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라는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보기 앞서서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게 순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분양가 상한제 있고요.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투기 과열 지역 순서 분조투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국가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세 번째가 투기 과열 지역 순서를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교재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 있고요. 좀 이따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거, 요런 식의 순서로 접근을 해 가셔야 돼. 이제 분조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요.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무조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래서 분조투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 큰 의미는 없는데 29회 때 관련한 문제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 누가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해서 분조투 이런 순서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부터 가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 이게 이제 학계론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는 이슈인데요. 먼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공공택지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법 제일 처음에 할 때 공부했던 주제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공공택지다. 그래서 공동택지 아닌 걸 고르셔야 할 때는 도시개발사업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동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구조예요.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죠. 평당 어떤 토지를 300만 원에 강제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3년쯤 기반서를 좀 설치하고 등등등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말이에요. 평당 700,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민간 업체한테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사업 주체가 택지를 조성하면 평당 1,500 막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공공택지는 싸게 넘겨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라?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비싸게 받지 말고 좀 싸게 아파트 값을 받아라. 그래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고요. 민간 택지 중에서요. 투기 과열 지구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요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외울 건 아니고요. 자, 보면은 다른 거 빼버리고 12개월, 1년간 2배, 3개월간 20%, 그 다음에 2개월간 5대1, 10대1 해서 이 외울 때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이제 괄호넣기 문제로 낼 수 있거든요. 굳이 외운다면 3, 2,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3개월 동안 20%,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5대1, 10대1 해서 3, 2, 2, 50 이런 정도가 뭐가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런 파트들은 지금 법 개정됐어요. 지금 프린트물하고 달라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3, 2에 2, 5, 10 해서 3개월 동안 얼마? 20% 이상. 그 다음에 2개월 동안 5대1 또는 10대1.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 항상 괄호넣기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3, 2에 2, 5, 10. 다 외우진 않았어요. 12개월간은 지금 2배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외우려면 그냥 단순하게 2배에 3, 2에 2, 50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2배에 3, 2에 2, 50 그래서 2배, 3, 2에 2, 50 자, 2배, 3, 2에 2, 50 절대로 이건 의미를 새기시면 안 되고 그냥 괄호넣기 문제 형태로 준비를 하실 것 해서 12개월간 2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월간 20%, 그 다음에 2개월간 5대1, 10대1 뭐 이런 식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지금 이제 공공택지이거나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으면 이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업자,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지 멋대로 분양가를 받을 수 없고요. 시군구청장한테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한다고 했었죠. 그때 분양가 내역서를 같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자,
자, 아까 우리 선분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드릴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한다. 일반적인 사업 주체. 그리고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할 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분양가 내역서도 같이 시군구청장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청장 입장에서는 공정률이 40%에 다다르는가 요거 확인하고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검토해서 뭘 한다? 바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내주게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런 논리 구조인데 자, 뭐 그건 뒤에서 논의할 주제고 일단은 2배, 3에 250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2배, 3,2에 250 해서 3개월간 20% 이상, 2개월간 5대1, 10대 1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데 사실은 이제 제일 간단한 질문이 설령 여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령 여기에 해당돼도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 앞에서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각종 건축기준 완화한다고 그랬었고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니들 마음대로 받아먹고 싶은 만큼 받아먹어라. 두 번째, 관광특구라고 하는 개념은요, 뭐냐면은, 자, 이 공동택지를 분양을 받거나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을 공급하는데 외국인 상대로 집장사를 하고자 한다. 이게 관광특구의 의미입니다. 거기서는 좀 이제 좀 호화롭게 좀 그 아파트 지어서 받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받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외에도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너무 길어가지고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송도 신도시를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문 보시면 해도에도 넘을 정도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광특구 도배를 해버립니다. 거의 매년 지문 한 개 구성되는데 사실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고 항상 이걸 틀리게 내든 옳게 내든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나머지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요 시군구청장은 분양가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청은 누구한테 했습니까? 시군구청장. 그때 분양가의 내역서도 누구한테? 시군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공정률이 40%에 다다르는가 요거 확인하고요. 분양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바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내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양가는요.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된다. 자, 이게 지금 학계론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분양가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축이야. 땅값하고요. 건축비,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근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아까 우리 40년, 75%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숫자 넣기 게임 나올 거라고 해서 이때는 택지비는 빠지죠. 건축비가 어떻다? 분양가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학계론에서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건드리고 있어요. 썩 마음에 안 드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공법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주택이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출제 오류예요. 출제 오류인데 하여튼 이 부동산 학계론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별 생각 없이 기존의 옛날 법조문 가지고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 시비를 걸어봐봤자 복성답 인정 안 해주니까 어찌됐든 간에 택지비와 건축비가 기본. 그러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있어서는 건축비가 뭐가 된다? 분양가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럼 요즘에 거의 안 나왔는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텍스트 읽으시면 안 되고요. 분양가를 어떻다? 공시해야 된다. 분양가는 어떻다? 공시해야 된다. 그게 공동택지든 공동택지 외택지든 간에 어떻다? 바로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무조건 어떻다? 공시해야 된다. 이게 여기는 지금 빠져있지만 21에 22에 이때 한참 유행했던 것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분양가 상한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공동택지 2배 250 자, 2배 다시 3개월에 20 2개월에 5대1 10대에서 2배 자 250 3, 2 이렇게 가야 되나요? 자,
2배, 250, 3이. 2개월은 얼마? 5대 10대 3개월은 20%. 2배, 250, 3이. 이게 더 외우기 편하겠다. 해서 2배, 250, 3이. 2배, 250, 3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시군구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 분양가 내역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분양가 내역은 어떻다? 공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분양가 상한제 한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자, 전매점 봤습니다. 스토리 가볼까요?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싸게 주택을 분양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학계론 공부할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불법 전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싸게 분양 받았으니까 이거 전매 차익 누리지 마라라고 해서 바로 전매 제한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전매 정의부터 가보겠습니다. 전매는요, 일체 권리 소유 변동을 가리켜서 전매. 그러나 뭐는 제외한다? 상속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속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전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할 때 유치하게 상속을 포함해서 자, 일체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현상을 전매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매 금지를 한다는 얘기는 돌아가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 그 증여가 됐든 매매가 됐든 간에 일체 권리 변동을 증여라고 전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전매 금지 기간 최장 10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에 시험에 전매 제한 기간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됐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학원 강사도 풀 수가 없고요. 대신 간단한 주제 볼까요? 자, 지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매수를 한 사람, 그건 소위 자, 전매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왜? 이게 효력 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뒤에 선의 제3자라는 사람도 다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 아파트를 이번에 샀어요. 근데 이게 한 20년 전에 분양가 상한제였었대. 그리고 중간에 불법 전매가 있었대. 그래서 무효래. 그래서 나도 이번에 아파트를 취득을 못한대. 이러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전매 제한과 관련해서 매수한 사람은 처벌을 받자. 매수했을 때 사법적 효력은 일단 유효하다.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는 건 변론을 하고요. 자, 문제는 이거죠. 자, 이 문제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집 보고 이건 분양가 상한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공시가 돼야 됩니다. 자, 해서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니까 사면 처벌받는 수가 있다라고 경고문 붙여놓은 거 이걸 우리가 부기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을 받을 때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당연히 항상 부기 등기를 통해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이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모년 5일까지 전매 제한을 받고 있다. 너 잘못 샀다간 뒤지는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문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부기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얘는요, 문제 구성할 때 지금까지 무조건 옳게만 구성을 합니다. 왜? 더럽게 길어가지고 틀리게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주택의 소유권 보존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해서 얘는 한두 번 보시게 되면 항상 옳게만 낼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십시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싸게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그 경고해 주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이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일 하이라이트는요, 전매 가능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전매 가능 사유 이미 앞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주택 상환사채 중도 해약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경우, 다른 세상으로 가신문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거기에 한두 개 살을 붙이긴 하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불가피한 이사 있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도시로 이사 가고 다른 나라로 이사 가고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매 가능성이 한 6개, 7개 이렇게 예시가 되게 되는데 그걸 막연하게 볼 게 아니라 그중에서 불가피한 이사라고 하는 게 이게 완벽히 세팅이 돼 있으면은 조금씩 살 붙이는 것들을 캐치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가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세대원의 근무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근데 여기서 이제 말장난, 수도권 제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팔고 어디로? 수도권으로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의 목적으로 이사 간다. 그러면 기존 주택은 팔 수가 없다라는 의미. 수도권 제외. 살 하나 붙였고요. 두 번째,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해외 2년 이상 체류, 다른 나라로 이사 가는 케이스. 그 다음에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이건 뭐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신문주택으로 이사 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여기까지 기본. 그 다음에 이제 신분관계 변동해서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등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설마 투기하려고 이혼을 하겠냐고. 사실 합니다. 사실 하는데 법에서는 이혼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 이름으로 분양가 상한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때문에 이 지위를 전 배우자가 되죠. 전 배우자에게 이전한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새롭게 들어온 조항 중에 하나가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서 일부 증여, 전부는 안 됩니다. 일부 증여.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법을 만들었냐면 이런 논리예요. 자, 법을 잘 알아서 부부가 공유를 하거나 합유를 하는 형식으로 이 소유권을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좀 싸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남편 이름이나 부인 이름 한 사람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세금이 더 비싸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법을 미리 알아서 공동소유 형태는 세금을 적게 내고 법을 몰라서 공동소유가 안 되면 세금을 많이 내는 문제. 자, 형평성 시비가 붙었었고요. 그래서 일부 증여. 이건 어떻다?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증여 어떻다?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자, 경매, 공매 나와 있죠? 경매, 공매 나와 있죠? 깊이 볼 거 아니고, 분양가 상한제 소유주택 가지고 있는데, 이거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습니다. 근데 경매나 공매가 있게 돼서 팔리는 경우, 이건 지가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이걸 갈 때 깊이 갈 것도 없어. 자, 전체 그림은 뭐라고요?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면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 이것만 계속 잡는 거야. 대신 수도권 이사 제외 이렇게 했었고요.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혼 이런 경우 그 외 경매 등이 있게 되면 전매 금지 기간이라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최종주택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즉 상속을 제외한 일체 권리 변동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출제하는 기술을 분석하면 과거에는 23, 24 요때쯤만 하더라도 소위 전매 가능 사유가 뭐냐 이런 걸 유치하게 배우자에게 전부 증여 땡 이런 식으로 요때 찬란하게 출제했었고 그분들은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이유는 쪽팔려가지고 너무 유치한 건 되잖아. 없어 보이게 해서 요즘에 출제 포인트는 100% 동의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체 동의 받자, 자, 토지주택공사에 동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전매 가능 사유 다 외우고요. 수험생들이 헉헉거리고 있을 때
이게, 자, 보십시다.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내가 그렇게 다른 나라 이사 갈 거야. 그러면 전매할 수 있냐고. 전매할 수 있냐고. 토지공사에 어떻다? 동의 받아야 된다. 진짜 그런 건지 확인하는 게 토지공사에 동의 받아야 된다.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라고 하는 거.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이런 게 짜증나. 그냥 비지게 쳐 외웠더니만 실제로는 어떻다? 동의 받아야. 그래서 문제를 전에는 이제 사연을 쭉 깔면서, 이게 제대로 법정을 외웠나 이거 물어보다가 지금 문제는 다 뭐라고요? 동의 받아야. 그럼 답을 외워야 돼. 전매하려면 어떻다고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전매하려면 동의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의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업주체의 동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차피 중요한 것은 토지공사와 사업주체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 있어야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분양가 상한제. 여기까지 지문 보시고 나서 나머지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6페이지부터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공공택지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시도지사 끄트머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죠. 아까 분조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누가? 국토부 장관. 조정 대상자가 누가? 국토부 장관. 투기 과열지구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텍스트 읽지 좀 마요. 누가 뭐 한글 읽는 게 자랑이 요즘에 그냥 주어, 수로, 주어, 수로. 요즘에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 수로, 수어, 수로. 공법은 특히 심해요. 주어, 수로. 해서 2번 지문 틀렸고요. 아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한다. 3번, 4번, 5번, 6번, 7번, 까지인가요? 뭐, 번호도 8번까지인가? 하여튼 간에, 다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나와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3번, 도시동생활주택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이나 이런 질문 나왔었네. 그 다음에 4번, 뒤에 중간에 뭐 나와 있어요? 도시동생활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째 질문 관광특구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끄트머리 적용을 받지 않는다. 8번 질문 번호고 순서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관광특구 뒤에 적용을 받는다. 틀렸고요. 6번 질문 자 뒤에 보니까 관광특구 적용을 받는다. 틀렸고요. 7번 질문 관광진흥법 대해서 끄트머리 적용 대상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50층 150m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 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번도 답이 아니에요. 별표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분야가 상한제 할 때 옳은 걸 고르시면 틀리게, 틀린 걸 고르시면 옳게 내는 식의 지문이 바로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87페이지 지문 하나 있죠. 토지 이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분양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비만 분양가로 인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중에 분양가를 공시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밑줄을 그어놨는데 최근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88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사업주체가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 등 두 번이나 옳게 해서 답을 뽑았던 점. 얘는 틀리게 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끄트머리 가서 보셔야 돼. 두 번째 박스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뭐라고 돼 있어요?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틀렸죠? 동의 없이도 전매할 수 있다. 틀렸죠? 얼마나 인생이 쉬워.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 사실 여러분 몰라셔야 돼.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전매 제한 받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투기 관리구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거기 두 번째 박스의 1번 지문에 길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사연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동의 얻어야 얻었다 전매할 수 있다. 감 잡으셔야 돼.
이 회차를 분석하게 되면 과거 문제 구성할 때는 전매 가능성이 얼마나 외웠나를 물어보다가 요즘에는 뭐라고요? 아예 동의 필요하냐, 동의 필요 없냐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주제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다시 갑시다.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자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제일 뒤에 숨어있는 것만 누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게 되게 짜증난다고 별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도 조정 대상 지역도 투기 과열지구도 공통적인 이슈가 뭐냐면 그렇게 지정되고 나서 새롭게 분양하는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게 공통적인 이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봐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관련해서 최근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해서 교재 289페이지 조정 대상 지역. 자, 요거부터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과열 조정 대상 지역과 청약 위축 조정 대상 지역 두 개 정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너무 뜨거워서 조정 대상적으로 묶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위축돼서 조정 대상적으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법에서 규제를 하는 것은 청약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요것만 갖고 하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숫자를 가지고 외우겠고요. 이 보니까 지정 해제 누구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떻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 또는 해제 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정도 그냥 지금까지 조정 대상 지역이 우리 법에 들어온 지 2년 차가 이제 되겠죠. 시험으로 치면 2년 차인데 딱 한 번 나왔어요. 어찌됐든 지정도 해제도 누가 한다?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포인트가 된다. 내릴 게 없으니까 별걸래. 나머지는 다 똑같아. 불가피한 사유 있으면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가볼까요? 전매,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 변동을 가리켜서 전매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장 10년까지 전매 제한 받을 수 있고요. 가능 사유 똑같습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무주택으로 이사,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이혼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동의 받으면 어떻다? 전매할 수 있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 동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까지 정리해 볼까요? 이게 특이했죠. 투기 과열지구.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정 기준이 한번 출제가 됐고요. 자, 지정 보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다. 이게 특이해. 자, 보십시다.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 그 지역 내에 새롭게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 건설 부지에 대해서 투기 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지. 경기도지사가 칼 맞고 싶어서 환장했다. 그걸 저희하고는 지정 못한다고. 이게 뭔 소리를 하려고 하냐면 이 투기 과열지구는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우리 법중, 주택법 중에서.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전보다 훨씬 있었던 제도예요. 이 투기 과열지구 훨씬 더 오래전 된 제도인데 처음 법을 만들 때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근데 수십 년 동안 단 어떤 시도지사도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한 사례가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 누가 지정을 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을 하더라. 이게 현실의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또 발생해. 자, 볼까요? 투기 과열지구 국토부 장관 1년마다 재검토라고 돼 있죠? 그럼 보면 이상함을 느껴야 돼. 아니,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자, 재검토는, 자, 1년마다 재검토. 마다마다 다 5년마다인데, 유일하게 공법에서 1년마다 예예요. 뭐 이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국토부 장관이 1년마다 재검토. 그러면 느낌상 이상한 느낌이 들어야 돼. 체계가 안 맞잖아요. 시도지사도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시도지사는 재검토를 안 한다고. 왜 이게 법을 이따구로 만드냐면 원래 처음 법을 만들 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었다고. 근데 현실은 수십 년 동안 누구만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든 법조문이
투기과열지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 근데 현실적으로 99.99% 100% 누가 다 지정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재검토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검토를 한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건 한 40년 전 법조문이야. 이건 자 20년 전 법조문이야. 그러니까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다고. 물론 별 관심은 없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어차피 외울 것도 아닌데 체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공법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체계가 잘 안 맞아. 앞뒤가 안 맞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역사 한 20몇 년 역사를 법조문 역사를 거의 다 외우고 있어야지 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많이 하는데 이걸 지금 자랑을 한 건데 아무 반응들이 없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해서 하여튼 분조투. 자,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대상지역 누가?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가게 됩니다. 소리 똑같아요. 투기과열지역 지정되면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때 전매 범주는 상속을 제외한 일체 권리 변동을 뭐라고 합니다? 전매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역시 전매 가능해야 되겠죠. 불가피한 사유. 그건 똑같아. 다른 도시로 이사, 다른 나라로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신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혼,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다? 전매 가능하다.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되면 어떻다? 동의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즘 트렌드는 무조건 뭐라고요? 동의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조정 대상지역 분조투의 조정 대상지역. 자, 이 조정 대상지역은 주택법만 보고 있으면요, 이걸 이딴 걸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투기과열지역은 똑같거든. 굳이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얘는 나중에 세법에서 소득세법 얘기할 때 출제 포인트가 돼요. 바로 양도소득세가 겁나 중과되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엄청 세게 때릴 수 있는 지역이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 그래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 자체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어차피 전매 제한 받는 건 똑같은 거고, 다만 현실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세법에서 양도소득세 세율과 관련한 부분이 이슈. 그러니까 공법만 공부하게 되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거의 구분할 실력이 없고, 굳이 구분한다면 지정권자 해서 여러분 교재 289페이지 1번 시도지사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죠. 분조투 국토부 장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 조정 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과열지역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290페이지. 색깔 엽기적인 것을 답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군구청장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서 요걸 답을 뽑았어요. 해제 요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을 누가 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지정 누가 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해제 요청을 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요청을 해야 된다. 조금 특이했던 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그래서 제가 분조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국토부 장관,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가져해서 전매 가능 사유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동의 받아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전매 할 수 있다. 그 다음 교재 291페이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제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나와 있고요. 그 30회 27번 문제는 좀 골 때릴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허를 찌르고. 아까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나왔던 작년 문제 중에 더러웠던 게 청문 사유 아닌 걸 고르시, 이런 문제 더러웠었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사실 거의 풀기가 어려웠던 주제였습니다. 문제 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주택법령상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다 5번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아니었어요. 1번 기업법 보니까요. 자, 주택법 20조에 따라서 시군구청 등의 요청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경우, 듣도 못한 얘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니은. 자,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을 지정하는 경우, 디귿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취지는 뭐냐면은, 국토부 장관이 어떤 것을 실행을 한다. 그러면, 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중앙정부에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 지정을 하도록 한다. 이런 취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튼 되게 까다로운 문제. 국토부 장관이 뭘 지정을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다? 국토부 장관이 뭘 모르잖아요. 실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실무적인 요소 누가 담당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거기 니은번의 끄트머리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디귿번에 투기과열적 뭐 이걸 답을 뽑았는데 사실 거의 손대기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지정 기준 등 관련해서 나와 있고요. 28회 때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자 관련 질문 지금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건 다시는 안 나올 문제입니다. 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박스형 문제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 카피해서 괄호넣기 하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억날 게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은 2배, 그 다음에 2개월간 5대1, 10대1, 2, 50 그래 갔었고 3, 2 이렇게 갔었죠. 3개월간 20%.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기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좋겠다. 2배, 2, 50, 3, 2라고 했던 거 해서 그 정도고요. 여러분 교재 이제 292페이지 가서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 자, 시, 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투기과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말도 못할 문제입니다. 어려워서. 이런 거 전혀 관련 없거든요. 두 번째, 일정한 지역이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시군구청장 투기과열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건 확실히 틀렸다. 아까 분조투에 따라서 투기과열적으로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갑갑하셔야 돼. 이런 이 파트는 되게 어려운 파트니까. 그리고 답이 아니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열적으로 지정 기간 3년으로 이런 거 없어요. 자, 투기과열적으로 지정 기간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되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습니다. 4번 질문,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 시군구청장 협의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파트 손도 아무것도 못 대요. 자, 근데 이렇게 가십시다. 투기과열지구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게 지정이 중요해요? 전매 제한이 중요해요? 투기과열지구라는 지구가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지정이 중요합니까? 전매 제한, 효과가 중요합니까? 효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효과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지정 관련해서는 지문 5개는 뽑았지만 하나도 답이 아니게 구성 어렵게 나왔어요. 이건 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들을 가볼까요? 교재 293페이지 전매 제한이라고 하는 거. 자, 지문 가지고 개념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제한되는 전매에는 매매, 증여, 상속이나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해서 상속 빠져야 되죠? 상속을 제외한 일체 권리 변동을 뭐라고 한다? 전매. 이건 이제 아셔야 돼. 자주 나오니까. 2번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매매 등은 금지가 되지만은 상속은 어떻다? 문제되지 않는다. 3번 투기과열적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내에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 행위가 제한. 틀렸어요? 새롭게 건설한 주택만 전매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지 기존의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문 통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4번 지문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주택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계속 2개 틀리게 뽑고 있죠.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것. 5번 질문요. 전매 제한 기간은 자 주택의 수급 상황, 그 다음에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럼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 등 주택이 입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제한 기간 6년이다. 모르죠? 전매 제한 기간 나오면 패스하셔야 된다고.
이걸 외워서 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답 아니네요. 전매 정의, 상속 제외한다 이런 게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적으로 지정되면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만은 기존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요 정도 이제 해석 배우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여러분 교재 294페이지 핵심 지문 1번.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집이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돼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경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맞죠? 포인트 뭐예요? 동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있으면 어떻다? 이때는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2번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해외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할 수 있다. 3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자 요건 안 되죠. 전부가 이전해야지. 전부가 이전돼야지 전매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거 틀렸죠. 4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포인트 뭐라고요? 동의. 5번은 별 생점 안 됩니다. 버립시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94페이지 관련 기출문제 23의 A형 31번 대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주 옛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유치하게 뽑아요. 자, 그래서 자 세대준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 법령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이때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원인 갑의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로 이전하는 경우 자 수도권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수도권의 일종입니다. 옛날 문제라고요. 2번 질문 갑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새로운 주택을 이전 안 되죠. 전부 같이 이사가야 됩니다. 3번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 안 되죠. 2년. 4번 세대원 갑의 가족은 국내 체류하고 갑은 해외 이주 안 됩니다. 답은 5번 갑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요건 가능하죠. 근데 이게 되게 옛날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뽑는 거예요. 오른쪽 문제 마지막 가볼까요? 24회 문제.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자,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는 안 됩니다. 수도권도 안 됩니다. 세대원 전은 1년간, 틀렸죠? 2년간 이렇게 가야 되죠. 해외 체류는 2년. 이혼으로 인해서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답 3번 이렇게 뽑아냈죠. 그 다음에 4번 세돈 일부 해외 이주 안 됩니다. 5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돈 전부가 이전하는데 일부. 그래서 이게 지금 23, 24 이런 식의 문제는 다 옛날 문제예요. 다만 두 개 문제를 비교하면 이게 원래 2년 텀으로 출제가 됩니다. 한 번은 이혼, 한 번은 일부 증여 이렇게 비슷하게 앞에 다른 도시 이사, 다른 나라 이사,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주택 이사 이거는 쉽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일부가 이사가 되고 서울로 이사를 가고 앞쪽을 트릭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일부 증여. 그러니까 그 당시 문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포인트. 그러나 최근 문제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뭐라고요? 동의 얻어야 라고 하는 게 출제 이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택법 전부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